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유럽도 미국도 안 된다고만 했는데 단 6개월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EU에서조차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던 그 나라가 의료 개선 속도 세계 1위로 부활한 겁니다. 절망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나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의사 한 명 없던 산골 마을에서 응급 사망률을 제로로 만들었던 걸까요? 병원 하나 짓지 않고 산모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춘 그 놀라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럽 언론들이 비웃었지만 기적을 만든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부쿠레슈티 보건부 청사 4층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매주 같은 보고서가 쌓입니다. 저는 안드레이 이오네스쿠 루마니아 보건부 차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 이 보고서들을 읽을 때마다 무력감만 느끼곤 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엘레나가 이번 주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이번 주 지방 의료 현황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카우 지역 산모 사망 1건, 응급 이송 중 사망 2건, 브라쇼브 지방병원 긴급 폐쇄 통보, 마라무레슈 의료 공백 지역 확대. 숫자는 매주 달랐지만 내용은 항상 같았죠. 누군가 죽었고 병원이 문을 닫았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EU 회원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부쿠레슈티 시내는 화려했어요. 유럽연합 깃발이 관공서마다 펄럭이고 있었고 새로 지은 쇼핑몰에는 외제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풍경은 수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걸요. 차로 두어 시간만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산악지역 마을들에는 의사가 없었고 병원은 폐허처럼 방치돼 있었어요. 임신한 여성들은 출산 때가 되면 도시까지 나와야 했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엘레나가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차관님, 총리실에서 긴급 소집 연락 왔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로 오시래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죠. 무슨 일인지 아나? 제가 물었습니다. 마라무레슈에서 또 산모가 사망했답니다. 엘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쌍둥이를 임신한 24세 여성이었대요. 응급차가 4시간이나 걸렸고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총리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건부 장관 마리우스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재무부 차관 니콜라에가 서류를 뒤적이며 뭔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내무부 차관은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총리가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 여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러분도 마라무레슈 사건 들었을 겁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4세 산모가 병원까지 가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고 응급차를 불렀지만 도착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리우스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총리님, 마라무레슈는 산악지역입니다. 의사가 없고 병원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도로 사정도 열악하고요.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부 차관 니콜라에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산 보셨을 겁니다. 돈이 없어요. 올해 보건 예산은 이미 바닥났고 EU 지원금도 작년 대비 30% 줄었습니다. 지방 병원 하나 제대로 운영할 돈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이런 대화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2년간 같은 회의를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매번 같은 결론으로 끝났죠. 돈이 없다. 의사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총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큰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총리가 목소리를 높였죠.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당은 이미 탄핵 운운하고 있고요. EU 본부에서도 공식 서한이 왔어요. 회원국이 산모 사망률 이 수준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리우스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 프랑스, EU 본부에 공식 지원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니콜라에가 반박했습니다. 총리님,
그들이 도와줄까요? 지금까지 EU에서 받은 건 구조조정 압박뿐이었습니다. 총리가 그를 쏘아봤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외부 도움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유럽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독일 보건부로부터 첫 답변이 왔어요. 엘레나가 이메일을 출력해서 제 책상에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의 지방 의료 문제는 구조적이며 비효율적입니다. 독일 연방보건부는 도시 중심 의료 시스템 구축을 권장하며 산악 및 농촌 지역은 단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무슨 뜻인지 너무나 명확했죠. 지방은 포기하라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을 버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의 답변은 며칠 후 도착했습니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의료 자원을 분산시키지 말고 주요 도시에 집중하십시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지역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프린트된 종이를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EU 보건안전국의 공식 답변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가장 냉정했죠. 루마니아는 의사 인력 유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지방 병원 증설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주요 도시 의료만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EU는 비효율적 투자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메일들을 책상 위에 쌓아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유럽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리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살릴 대상이 아니라 정리 대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리우스 장관과 술을 마셨습니다. 부쿠레슈티 구시가지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장관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안드레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EU에 가입하면 모든 게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의사들은 독일로 떠났고 간호사들은 프랑스로 갔습니다. 남은 건 빈 병원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이 됐지만 의료 인력은 서유럽으로 유출됐고 지방 병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발전한 건 수도뿐이었죠.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입니다. 트란실바니아 작은 마을에서 자랐죠. 그곳엔 이제 병원이 없어요. 제 고향 사람들은 아프면 3시간을 달려 도시로 가야 합니다. 차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죽는 거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그와 부딪혔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음 주 총리실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총리의 얼굴에서 희망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죠. 유럽의 답변을 모두 받았습니다. 총리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놨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돕지 않을 겁니다. 아니, 돕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니콜라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총리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럽이 안 되면 아시아라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요? 마리우스 장관이 되물었죠.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리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프로젝터 스크린에 세 나라 이름이 떴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중국은 돈이 많습니다. 니콜라에가 말했죠. 요즘 유럽 전역에 투자하고 있고요. 일본은 의료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내무부 차관이 거들었어요. 기술도 뛰어나고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입니까? 다른 참석자가 맞장구 쳤어요. 땅도 작고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의료 수준도 일본보다 한참 아래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어요. 마리우스 장관이 정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우리한테 줄 게 없어 보입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한국은 회의 시작 10분 만에 후보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중국과 일본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저는 현장 실사를 나갔습니다. 마리우스 장관이 직접 요청했어요. 안드레이, 자네가 직접 가서 봐야 해. 보고서로만 보면 실감이 안 나거든. 장관의 목소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저는 차를 몰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수체아바 지역 중앙병원이었어요. 3년 전 EU 지원금으로 새로 지은 병원이었죠. 당시 정부는 이 병원을 자랑스럽게 홍보했습니다. 현대식 시설, 최신 장비, 지방 의료의 희망이라고요. 부쿠레슈티에서 3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낡은 주택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포장 상태도 엉망이었죠. 수체아바에 도착했을 때 오후 2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인구 3만 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중앙병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4층짜리 하얀 건물이 멀리서도 눈에 띄었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어요. 외벽도 멀쩡하고 유리창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병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어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천장도 높았습니다. EU 깃발과 루마니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간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고 대기실 의자는 전부 비어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죠. 저는 보건부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장님 계십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걸었고 5분 후 병원장이 나타났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피곤해 보였죠. 보건부에서 오셨다고요? 병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콘스탄틴입니다. 안드레이 이오네스쿠입니다. 제가 명함을 건넸어요. 현장 실사차 방문했습니다. 콘스탄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무실로 가시죠. 병원장 사무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콘스탄틴이 커피를 권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병원장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병원은 왜 이렇게 한산합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죠. 콘스탄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병원은 3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EU 돈 500만 유로가 들어갔죠. 건물은 훌륭합니다. 장비도 최신형이고요. 하지만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8명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외과 전문의 2명, 내과 전문의 3명, 산부인과 1명, 소아과 1명, 응급의학과 1명이었죠. 첫 해는 괜찮았어요. 환자들이 왔고 병원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의사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입니다. 콘스탄틴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외과 전문의 2명이 먼저 갔습니다. 베를린 병원에서 월급이 여기 5배라더군요. 내과 전문의 1명은 프랑스로 갔고요. 산부인과 의사는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3명밖에 안 남았어요. 내과 1명, 소아과 1명, 응급의학과 1명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콘스탄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외과 의사가 없으니까요. 응급 환자가 오면 부쿠레슈티로 보냅니다. 3시간 걸리죠.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산부인과는요? 산부인과 의사도 없습니다. 임신부들은 이웃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낳습니다. 콘스탄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달에 한 여성이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병원까지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콘스탄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하시는 곳 다 보십시오. 어차피 환자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1층부터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6개가 줄지어 있었지만 환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의료 장비들은 새 것처럼 반짝였죠.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입원 병동이었어요. 30개 병상이 있었지만 환자는 4명뿐이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복도를 걷고 있었죠. 수술실도 봤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수술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콘스탄틴이 대답했어요. 맹장 수술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외과 의사가 1명 남아 있었거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3층은 산부인과 병동이었습니다. 분만실이 2개 있었어요. 장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문이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콘스탄틴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분만대가 하얗게 덮여 있었고 신생아 보육기는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태어난 게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8개월 전입니다. 콘스탄틴이 대답했죠. 산부인과 의사가 떠난 후로는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임신부들한테 다른 병원 가라고 하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가 80km 떨어져 있어요. 저는 분만실을 둘러봤습니다. 새 장비들, 깨끗한 시설, 하지만 생명은 없었어요. 이 병원은 껍데기였습니다. 건물만 있고 사람은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콘스탄틴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죠. 지난 1년간 진료 통계였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훑어봤어요. 외래 환자 수는 전년 대비 60% 감소, 입원 환자 수는 70% 감소, 수술 건수는 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을 안 믿습니다. 콘스탄틴이 말했어요. 의사가 없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아파도 여기 안 옵니다. 차라리 부쿠레슈티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냥 참죠. 새 의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려고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작년에 채용 공고를 냈죠. 지원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다가 월급 듣고 그냥 갔어요. 독일 가면 3배를 준다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체아바 시내가 보였어요. 작은 집들, 좁은 거리,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 사람들은 아플 때 어디로 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참습니다. 콘스탄틴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면 민간요법에 의존하죠. 정말 위급하면 구급차를 부르는데 부쿠레슈티까지 3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계에도 안 잡힙니다. 그냥 집에서 죽었다고만 기록되죠.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얀 건물이 서 있었어요. 멀쩡한 외관, 최신 장비, 이유가 자랑하던 프로젝트.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쿠레슈티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부는 병원을 지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독일과 프랑스로 떠났고 남은 건 빈 건물뿐이었죠. 이유는 돈을 줬지만 사람은 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국제기구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WHO와 EU 보건안전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자료였어요. 제목은 루마니아 지방의료 현황 평가였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었죠. 루마니아 지방의료는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 해결 불가능하며 지방병원 유지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권고 사항은 도시 중심 의료체계 구축 및 지방의료시설 단계적 축소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어요. 지방 사람들을 버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단어로 포장됐지만 본질은 같았죠. 수체아바의 그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콘스탄틴 원장의 지친 얼굴, 텅 빈 병실, 먼지 쌓인 수술실, 그리고 병원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였죠. 일주일 후 EU 보건실사단이 부쿠레슈티에 도착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공식 초청한 거였어요. 마리우스 장관이 제게 말했죠. 안드레이, 자네가 실사단을 안내하게. 그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장관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사단은 3명이었어요. 단장은 벨기에 출신 의료정책 전문가 피터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나머지 2명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온 보건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피터가 악수를 청했어요. 안드레이 차관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악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눈빛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차갑함이 느껴졌죠.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터가 물었습니다. 루마니아 지방 의료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선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이 최우선 과제고요.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반문이 아니라 단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보건부 회의실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리우스 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피터가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 루마니아 지방 의료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우리는 루마니아 의료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터가 말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방 병원 운영 비용 대비 효율성, 의사 1인당 환자 수, 시설 가동률, 모든 지표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피터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수체아바 병원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200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환자는
계획의 30%에 불과하죠. 이는 명백한 자원 낭비입니다. 마리우스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요. 피터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고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이요? 제가 물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EU 권고안이라는 제목 아래 3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지방병원 단계적 폐쇄, 응급의료 서비스 축소, 의료 예산 도시 집중 배분.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독일 경제학자가 발표를 이어받았어요. 비효율적인 지방병원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죠. 독일의 경우도 90년대에 유사한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소규모 병원들을 통폐합하고 대형 병원 중심으로 재편했죠. 그 결과 의료 효율성이 40%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했어요. 루마니아는 다릅니다. 산악지역이 많고 도로 사정도 열악해요. 병원까지 가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프랑스 경제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모든 지역에 병원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 명확했어요. 피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5만 명 이하 지역의 종합병원은 단계적으로 폐쇄합니다. 둘째, 응급의료는 주요 도시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은 1차 진료소만 유지합니다. 셋째, 의료 예산의 70%를 도시 지역에 집중 배분합니다. 마리우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방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루마니아 국민입니다. 피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원격 의료를 활용하거나 인근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편하겠지만 국가 전체의 의료 시스템 효율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실례지만 이건 의료 정책이 아니라 포기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죠. 지방 사람들을 버리라는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피터가 저를 쏘아봤어요. 차관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죠.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의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지난주에 수체아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의사가 3명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건물과 장비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독일 경제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의사가 없는데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문을 닫고 예산을 아끼는 게 합리적이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터는 계속 통계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마리우스 장관은 반박하려 했지만 논리적으로 맞서기 어려웠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거든요. 비효율적이고 적자고 지속 불가능했어요. 점심 식사 후 실사단과 함께 재무부를 방문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예산 현황을 설명했어요. 올해 보건 예산은 GDP의 5.2%입니다. EU 평균인 9%에 한참 못 미치죠. 게다가 그나마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피터가 물었습니다.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분야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 인프라, 국방까지 모두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보건 예산을 늘리면 다른 곳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피터가 단언했어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즉, 구조조정이 답입니다.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터와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공식 석상이 아니었기에 조금 더 솔직한 대화가 오갔어요. 안드레이 차관, 이해합니다. 피터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죠. 당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를 봐야 해요. 루마니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리아도 그리스 지방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피터가 정정했어요. 재배치하는 겁니다. 지방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 되죠. 일자리도 도시에 있고 병원도 도시에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흐름이에요. 산악지역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주할 수도 없는데요. 피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호텔을 나와 부쿠레슈티 거리를 걸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피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게 유럽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날 실사단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떠났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어요. 루마니아는 지방병원 폐쇄, 응급의료 축소, 예산 삭감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마리우스 장관이 보고서를 읽고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안드레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장관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했지만 대안이 없었거든요. 루마니아는 정말로 의사도,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제시한 구조조정은 포기나 다름없었지만 그것 말고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안이 보이지 않던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EU 실사단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구조조정, 병원 폐쇄, 예산 삭감, 이 단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보건부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라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자료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죠. 서가에는 수십 년간 쌓인 보고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국제의료협력이라는 섹션으로 갔어요. 혹시 다른 나라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대부분 WHO 보고서나 EU 지침서였습니다. 익숙한 내용들이었죠. 그러다 낡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발에 있었고 먼지가 수북했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한국 전후 의료재건 사례 연구 1995년 작성. 한국이라는 단어에 손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회의에서 즉시 제외됐던 그 나라였죠. 호기심이 생겨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으로 가져와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1950년대 한국 사진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건물, 난민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풍경이었죠.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고 의료 인프라는 거의 전무했다. 의사는 턱없이 부족했고 병원은 대부분 파괴됐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독특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원 중심이 아닌 군 의료 모델을 민간에 적용했으며 제한된 의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저는 자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군 의료 모델 응용. 한국은 전쟁 중 발전시킨 군 의료 시스템을 민간에 적용했다. 소수의 의사가 많은 환자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였다. 이동형 진료소, 간호사 중심 1차 진료, 중증 환자만 병원 이송. 둘째, 응급 및 산모 집중 시스템. 의사가 부족하므로 모든 질병을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사망률이 높은 응급과 산모에 집중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어 간호사도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셋째, 인력 부족을 전제로 한 설계. 한국은 의사를 늘리는 대신 의사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원격 자문, 약품 표준화, 응급 처치 매뉴얼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EU가 말하는 건 의사가 있어야 병원이 돌아간다는 전제였죠. 하지만 한국은 의사가 없다는 걸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보고서 뒷부분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었어요. 1960년대 한국 농촌 지역에서 시행된 모자보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의사가 없는 산간 마을에 간호사를 파견하고 출산 전후 관리 매뉴얼을 보급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무전으로 도시 병원 의사와 연결해 지시를 받았다. 이 방식으로 산모 사망률이 5년간 60% 감소했다. 60%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통계를 떠올렸어요. 우리 산모 사망률은 지난 5년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모델의 핵심은 병원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건물과 장비보다 프로토콜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의사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그 조건에서 작동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문제는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였던 거 아닐까요? 수채아바 병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멀쩡한 건물, 최신 장비 하지만 의사가 없어서 텅 빈 병원. 만약 한국 방식대로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원격으로 의사 자문을 받고 응급과 산모에만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국 의료 시스템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자료들도 있었죠. 한국은 이제 의료 선진국이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최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의료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나라들의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한 논문을 찾았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의료 모델의 개도국 적용 사례였어요. 르완다, 라오스, 몽골에서 한국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병원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동형 진료소, 응급 시스템, 원격 의료를 구축했죠.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르완다의 경우 산모 사망률이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라오스는 응급 환자 생존율이 40% 증가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병원이 아니라 시스템이었구나.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의사 부족을 경험했던 나라여야 한다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의사가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우리에게 맞지 않았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한때 우리처럼 의사가 없었고 돈이 없었으며 절박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만들어낸 거였죠.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다시 한국을 제안해야겠다고요. 며칠 전에 제외됐던 그 나라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쿠레슈티 야경이 보였어요. 잠들지 않은 도시. 하지만 저 너머 어둠 속에는 수채아바 같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하든 구조조정이 합리적이든 저는 다른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마리우스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어젯밤에 오래된 보고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파일을 내밀었어요. 한국 전후 의료 재건 사례입니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우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한국, 우리가 이미 제외하지 않았나?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가 찾는 건 병원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의사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입니다. 장관이 파일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마리우스 장관이 파일을 읽는 동안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부쿠레슈티 아침 풍경이 펼쳐졌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 이거 흥미롭군. 장관이 파일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1995년 자료야. 30년 전이라고. 지금도 유효할까? 그래서 어젯밤에 최근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한국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입니다. 모두 의사 부족 국가들이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산모 사망률 절반 감소, 응급 생존율 40% 증가. 그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자네도 알잖아. 며칠 전 회의에서 모두가 한국을 반대했어. 총리도 동의했고. 장관님, 그때는 우리가 한국을 몰랐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비슷한 출발점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들도 의사가 없었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우스가 한참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드레이, 솔직히 말하지. 나도 이유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구조 조정이라는 게 결국 포기 아닌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중국은 너무 위험하고 일본은 우리 상황에 안 맞아. 한국이 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연락은 해보지.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장관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엘레나를 불렀어요. 한국 대사관 연락처 찾아줘. 긴급하게 통화해야 해. 엘레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중국이나 일본 아니고요? 한국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30분 후 엘레나가 전화번호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의료 담당 참사관 연락처래요.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창한 영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보건부 차관 안드레이 이오네스쿠입니다. 김민준 참사관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짧은 대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음악이 나왔다가 끊어졌어요. 김민준입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또렷했어요. 차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의료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루마니아는 지금 심각한 의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 지역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시스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력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병원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요. 특히 산악지역과 농촌은 사실상 무의료지대입니다. 저는 한국이 과거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의사 부족을 전제로 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19만 6,070년대 한국도 의사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다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을 루마니아와 나눌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아닙니까? EU 지원은 받지 못하나요?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답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지방 병원을 닫고 도시만 살리라는 거였죠. 우리는 그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민준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돈과 장비만 원하죠. 건물 짓고 기계 사달라고요. 그런 건 한국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건물이나 장비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의사 없이도 작동하는 구조, 응급과 산모를 살리는 방법, 한국이 만든 그 시스템을요. 전화 너머로 김민준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차관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시네요. 보통은 화려한 병원을 원하는데 차관님은 시스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단언했어요. 이미 빈 병원은 충분히 많습니다. 필요한 건 그 병원들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니까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했어요. 루마니아 지방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데도 EU 회원국인데도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현장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게 한국 방식입니다. 만약 본국이 동의한다면 실사단을 보낼 겁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가능한지 판단할 거예요. 언제쯤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최소한 거절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엘레나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됐어요? 기다려봐야 해. 제가 대답했죠. 일주일 후에 답을 준대.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지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사흘째. 나흘째도 마찬가지였죠. 마리우스 장관이 복도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한국에서 답 왔나? 아직입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죠. 한국이 왜 우리를 돕겠나? 우리한테 줄 게 뭐가 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루마니아는 가난한 나라였고 한국에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닷새째 되던 날 보건부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국 측과 예비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됐어요. 일본과도 접촉을 시도하기로 했죠.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 한국에서 답이 안 왔으니까요. 엿새째 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도 관심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레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 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차관님,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본국에서 답이 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가 실사단 파견을 승인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현장을 직접 보고 협력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현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김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장 비참한 곳을 보여주십시오. 한국은 포장된 시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를 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숨기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부쿠레슈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온다고요. 한국 실사단이 도착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준비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던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현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가장 비참한 곳을 보여주십시오. 엘레나를 불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의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디지?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마라무레슈요. 산악지역이라 접근도 어렵고 병원도 없고 지난달에 산모가 사망한 곳이잖아요. 거기로 안내 일정을 잡아줘. 제가 말했죠. 그리고 수체아바 중앙병원도 포함시켜. 빈 병원도 보여줘야 해. 엘레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보통은 잘 운영되는 병원을 보여주지 않나요? 외국 손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줘야 하잖아요. 한국은 다르대.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포장된 걸 원하지 않아. 진짜 문제를 보고 싶어 한대. 마리우스 장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안드레이, 정신 나갔나? 마라무레슈를 보여주다니. 거기는 우리 수치야. 그 참혹한 걸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면 어떡해? 장관님, 한국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현실을 보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고요. 우리가 포장하면 그들도 떠날 겁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책임이야. 만약 한국이 보고 도망가면 자네 탓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 실사단이 도착한 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부쿠레슈티 공항에 나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입국장 문이 열리고 5명이 나왔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안드레이 차관님이십니까?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어요. 뒤에 선 4명을 소개받았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 산부인과 의사, 의료 시스템 설계 전문가, 그리고 간호사였어요. 환영합니다. 제가 말했죠. 긴 여행이었을 텐데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호텔에서 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독도 풀고요. 괜찮습니다. 박준혁이 손을 저었어요. 우리는 문제를 보러 온 겁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고 박준혁이 조수석에 탔어요. 나머지 팀원들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박준혁이 물었어요. 마라무레슈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루마니아에서 의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입니다. 차로 5시간 걸립니다. 좋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는 동안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루마니아 의료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사가 거의 없고 병원은 있어도 텅 비어 있으며 응급차가 도착하는데 몇 시간씩 걸린다고요. 박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던졌어요. 간호사는 얼마나 있습니까? 원격 통신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약품 공급은 원활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도 부족하고 통신도 불안정하며 약품 공급도 제대로 안 된다고요. 뒷좌석에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게 물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사 부족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의사들이 서유럽으로 떠나고 있어요. 여기 남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럼 의사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네요. 저는 백미러로 그를 힐끗 봤습니다. 그 말이 EU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럽 사람들은 의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마라무레슈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산악 마을이었어요. 집들이 산비탈에 듬성듬성 흩어져 있었고
도로는 비포장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디입니까? 박준혁이 물었어요. 80km 떨어진 시구투 마르마치에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차로 2시간 넘게 걸려요. 도로 사정이 나쁘거든요. 마을 중심부에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광장이 있었고 노인 몇 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박준혁과 팀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박준혁이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출산하는 산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낳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난달 사망한 산모가 살던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한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나무로 지은 집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장이 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침대가 있었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여기서였습니다. 이장이 조용히 말했죠. 24세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응급차를 불렀지만 4시간이나 걸렸어요. 박준혁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져봤어요. 그녀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고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응급처치 도구가 있었다면요? 박준혁이 물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기본 처치를 할 수 있었다면요? 하지만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이장이 대답했죠. 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도 이 마을에 없어요. 박준혁이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나와 마을 보건소로 향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죠. 이장이 열쇠로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하나, 녹슨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였어요. 이장이 설명했죠. 15년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안 와요. 박준혁이 건물 안을 살폈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창문을 열어봤어요. 전기는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물은요? 우물이 있습니다. 박준혁이 팀원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녁 때 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박준혁이 제게 물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습니까? 보통은 잘 운영되는 병원을 보여주지 않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민준 참사관이 말했습니다. 현실을 숨기지 말라고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곳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문제를 보지 못하면 해결책도 찾을 수 없으니까요. 다음 날 우리는 수체아바 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콘스탄틴 원장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박준혁 팀은 병원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텅 빈 병실, 먼지 쌓인 수술실,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을 보며 계속 메모했어요. 장비는 좋네요. 응급의학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군요. 콘스탄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12명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대답했죠. 그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준혁이 다시 물었어요. 콘스탄틴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응급처치를요? 의사 없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박준혁이 말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박준혁이 제게 말했어요. 차관님, 이틀간 본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할 겁니다. 루마니아를 도울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원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박준혁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 문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수체아바 병원을 봤잖아요. 건물은 멀쩡한데 사람이 없었죠. 그럼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스템을 다시 짜는 겁니다. 박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응급, 산모, 기본 진료 3가지부터 시작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돌아가도 사망률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죠. 의사가 없다는 걸 전제로 설계합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도 1960년대에 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의사는 도시에만 있었고
농촌에는 없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동형 응급센터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 차량으로 움직이는 응급센터를 만듭니다. 기본 장비와 약품을 실어서 마을로 갑니다. 간호사가 운영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원격으로 의사와 연결합니다. 원격으로요? 네. 위성통신이나 휴대전화로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설명하면 도시병원 의사가 지시를 내립니다. 간호사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박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이미 증명했어요. 르완다에서 산모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중심 표준 진료라는 제목이었어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표준화합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죠. 예를 들어 출산 전후 관리, 기본 상처 치료, 감기나 설사 같은 흔한 질병 대응, 이런 건 의사 없이도 가능해요. 매뉴얼만 잘 만들면요. 하지만 복잡한 경우는요. 응급의학 전문의가 끼어들었습니다. 복잡한 경우는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가 영어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복잡하지 않아요. 80%는 기본 처치로 해결됩니다. 문제는 그 80%조차 지금은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마라무레슈 산모도 기본 처치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박준혁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원격 전문의 지원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수채화와 같은 병원을 거점으로 만듭니다. 그가 설명했죠. 거기 있는 의사 3명이 주변 여러 마을을 원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한 명의 의사가 10개 마을을 커버할 수 있어요. 직접 가는 대신 전화와 영상으로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있습니다. 박준혁이 단언했어요. 라오스에서 이 방식으로 응급환자 생존율이 40% 올랐습니다. 의사 수는 그대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약품 및 혈액 콜드 체인이었습니다. 산간 지역에 약품과 혈액을 공급하는 게 문제죠. 박준혁이 말했어요. 그래서 냉장 시스템을 갖춘 운송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마을로 배송하고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병원 짓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죠. 수채화바 병원 하나 짓는데 500만 유로 들었다고 하셨죠? 우리 방식은 그 돈으로 10개 마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하지만 박준혁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차관님, 의심스러우시죠?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박준혁이 제안했어요. 한 지역을 선택해서 6개월간 테스트합니다.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없으면 중단하면 돼요. 어느 지역을 생각하십니까? 마라무레슈가 좋겠습니다. 박준혁이 즉답했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성공하면 다른 곳은 쉬울 테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라무레슈는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마라무레슈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보건부 회의실에서 공식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마리우스 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박준혁이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한국 팀원들도 함께 설명했어요. 응급의학 전문의는 이동형 응급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여줬고 산부인과 의사는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설계 전문가는 원격 지원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어요. 마리우스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단계로 50만 유로면 충분합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죠. 이동형 응급센터 5대, 통신 장비, 간호사 교육, 약품 공급 시스템까지 포함해서요. 50만 유로요?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채화바 병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네. 우리는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요. 박준혁이 설명했죠.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시스템만 새로 만듭니다.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3개월이면 초기 성과가 나올 겁니다. 박준혁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산모 사망률과 응급환자 생존율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마리우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드레이, 자네 정말 이게 될 거라고 믿나? 장관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회의가 섞여 있었죠. 믿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잖습니까? EU 방식은 폭이나 다름없고 중국은 위험하고
일본은 안 맞습니다. 한국이 우리 마지막 희망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승인하지. 하지만 6개월 안에 결과 못 내면 중단이야.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준혁 팀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팀이 돌아간 지 한 달 후 박준혁이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15명의 실행팀과 함께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통신 전문가들이었죠. 공항 화물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3개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의료 장비와 통신 기기들이 가득했어요. 이동형 응급센터용 차량 5대도 함께 왔습니다. 차관님, 이제 시작입니다. 박준혁이 제게 말했어요. 6개월 안에 마라무레슈를 바꿔놓겠습니다. 저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봤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첫 주는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마라무레슈로 이동해 거점을 설치했어요. 빈 보건소 건물을 개조했습니다. 전기를 끌어오고 통신 장비를 설치했죠. 위성 안테나가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루마니아 현지 인부들도 함께 작업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죠. 이동형 응급센터 차량을 봤습니다. 작은 구급차처럼 생겼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한쪽 벽면에 의료 장비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고 모니터 화면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게 원격 진료 시스템입니까? 제가 물었죠. 네. 한국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이 화면으로 수체아바 병원 의사와 연결됩니다. 환자 상태를 보여주고 지시를 받을 수 있어요. 약품함도 열어봤습니다. 기본 응급 약품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돼 있었어요. 각각의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왜 번호를 붙였습니까? 간호사들이 헷갈리지 않게요. 한국 간호사가 답했어요. 의사가 3번 약품 투여하라고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둘째 주부터 간호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마라무레시와 주변 마을에서 간호사 20명이 모였어요. 한국 의료진이 집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응급처치, 산모관리, 기본 진료 프로토콜을 가르쳤죠. 저는 교육장을 방문했습니다. 루마니아 간호사들이 마네킹을 앞에 두고 심폐소생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 응급의학 전문의가 하나하나 교정해줬습니다. 손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 정확히 여기요. 그가 시범을 보였죠. 루마니아 간호사들은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옆 교실에서는 산모 응급처치 교육이 진행됐어요. 출산 중 과다출혈 대응법이었습니다. 한국 산부인과 의사가 설명했어요. 골든타임은 10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지혈하지 못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의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한 루마니아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한국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은 환자들이 아무 처치도 못 받고 죽고 있잖아요. 셋째 주에 원격 지원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수체아바 병원에 통신실이 만들어졌어요. 의사 3명이 교대로 상주했습니다. 마라무레슈 이동형 응급센터와 24시간 연결됐죠. 시험 가동을 받습니다. 이동형 응급센터에서 한국 간호사가 화면을 켰어요. 수체아바 병원 통신실이 나타났습니다. 콘스탄틴 원장이 화면에 보였죠. 연결 테스트입니다. 한국 간호사가 말했어요. 화면 잘 보이십니까? 선명합니다. 콘스탄틴이 답했어요. 음성도 깨끗하고요. 모의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루마니아 청년이 환자 역할을 했어요.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화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콘스탄틴이 화면으로 환자를 봤습니다. 쇼크 증상입니다. 그가 지시했어요. 5번 약품 정맥 주사하고 산소 공급하십시오. 간호사가 정확히 따랐습니다. 약품함에서 5번을 꺼내 주사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모든 과정이 3분 만에 끝났어요. 완벽합니다. 콘스탄틴이 만족스러운 표로 말했죠. 이 시스템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넷째 주, 드디어 실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동형 응급센터 5대가 마라무레슈와 주변 마을로 배치됐어요. 각 차량마다 루마니아 간호사 2명과 한국 간호사 1명이 탑승했습니다. 첫날 저는 한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산간 마을로 향했어요. 차로 1시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처음 보는 차량이었거든요. 한국 간호사가 확성기로 안내했습니다. 무료 진료를 시작합니다. 아픈 분은 오세요. 첫 환자는 노인이었습니다. 기침이 심하다고 했어요. 루마니아 간호사가 청진기로 폐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수체아바 병원 의사와 연결했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됐고
가래에 피가 섞여 있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체중 감소는요? 밤의 땀은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결핵 의심입니다. 7번 약품 처방하고 2주 후 재검진 오시라고 하세요. 간호사가 약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20년 만에 의사 진료를 받아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임신부였습니다. 7개월 차라고 했어요. 정기 검진을 받고 싶다고요. 산부인과 의사와 연결됐습니다. 화면으로 환자 배를 보며 의사가 지시했어요. 태아 심음 들어보세요. 간호사가 도플러를 사용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정상입니다. 혈압도 측정하세요. 모든 게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건강합니다. 출산 예정일 2주 전에 병원으로 오세요. 임신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병원까지 가야 합니까? 의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출산은 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기검진은 이 차량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날 하루 동안 환자 30명을 봤습니다. 대부분 기본 질환이었어요. 감기, 고혈압, 당뇨 관리, 상처 치료, 의사 없이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것들이었죠. 저녁에 한국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오늘 본 환자 중 80%는 간호사만으로 해결됐어요. 나머지 20%만 의사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박준혁이 맞았습니다. 5째 주에 첫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마라무레슈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동형 응급센터가 출동했어요. 저는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처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다리에서 출혈이 심했습니다. 루마니아 간호사가 지혈대를 감았고 한국 간호사가 화면으로 의사와 연결했어요. 대퇴부 열상입니다. 출혈이 많습니다. 의사가 화면으로 상처를 봤습니다. 동맥 손상 의심됩니다. 즉시 병원 이송하세요. 10번 약품 투여하고 수액 연결하세요.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약품 투여, 수액 연결, 환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수체아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체 과정이 15분 만에 끝났어요. 예전 같으면 응급차 오는 데만 4시간 걸렸을 겁니다. 한국 간호사가 말했죠. 환자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살았습니다. 6째 주, 첫 통계가 나왔습니다. 박준혁이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어요. 차관님, 초기 성과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죠. 응급환자 골든타임 도착률이 90%로 올랐습니다. 예전엔 20%였어요. 응급 사망 건수는 6주간 제로입니다. 제로라고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한 건도 없습니다. 박준혁이 확인해줬어요. 이동형 응급센터 덕분입니다. 산모 검진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이제 임신부들이 정기 검진을 받고 있어요. 저는 숫자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루마니아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리우스 장관에게 초기 성과를 보고했어요. 장관님, 응급 사망이 제로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했죠. 6주간 한 건도 없었어요. 장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인가? 자네 확인했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도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장관이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건 보도자료를 내야겠어. 장관이 말했죠. 국민들이 알아야 해. 다음날 보건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마라무레슈 의료혁신 프로젝트 성공적 진행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응급 사망률 제로 달성, 산모 검진율 급증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루마니아 언론들이 기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어요. 지방 의료 희망 보인다. 한국 시스템으로 생명 구해 같은 제목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곧 바뀌었습니다. EU 언론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슈피겔지가 첫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엘레나가 번역해준 내용을 읽었어요. 루마니아가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식 임시방편으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고 있다. 이동형 진료소는 진정한 의료가 아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화가 났습니다. 임시방편이라고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프랑스 르몽드는 더 신랄했습니다. 한국의 쇼, 루마니아의 착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루마니아는 EU의 합리적 조언을 무시하고 한국의 미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6주간의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 곧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도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루마니아, EU 기준 무시하고 아시아 모델 채택. 기사는
한국 시스템을 후진국형 저급 의료라고 표현했어요. 제대로 된 병원 대신 이동 차량으로 때우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썼죠. 마리우스 장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안드레이, 이거 봤나? 그가 유럽 신문들을 내던지듯 책상에 올려놨어요. 다들 우릴 비웃고 있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현장에서는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론이 중요하지.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입지가 약해져. 더 심각한 건 국내 언론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주요 일간지들이 EU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EU 회원국이다. 유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한국 같은 신흥국의 실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병원을 짓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정답이다. 저는 그 사설을 읽으며 허탈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은 이미 있어요. 수치아바예요. 하지만 의사가 없잖아요. TV 토론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이 정부를 공격했어요. 보건부는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흉내를 내게 하고 화면으로 진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의료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엘레나가 방송을 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댓글들이 심각해요.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유럽을 따라야지. 왜 아시아냐? 정부가 국민 목숨 갖고 놀고 있다 같은 내용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EU 내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브뤼셀 보건안전국에서 공식 서한이 왔어요. 엘레나가 이메일을 출력해 가져왔습니다. 루마니아가 EU 의료 기준에서 벗어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간호사 중심 진료는 EU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식 조사를 요청한다. 저는 서한을 읽으며 혈압이 올랐습니다. 위반 소지라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마리우스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간부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EU가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야. 자칫하면 EU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한국 같은 검증 안 된 나라와 협력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검증됐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6주간 응급 사망 제로예요. 이게 검증 아니면 뭡니까? 6주는 너무 짧아. 재무부 차관이 코웃음 쳤어요.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고 유럽 언론도 다 그러잖아. 내무부 차관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국민 여론도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간호사한테 진료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반박했죠. 마라무레슈 주민들 설문조사했어요. 90% 이상이 긍정적이었어요. 그건 시골 사람들이라 그래. 재무부 차관이 비아냥댔어요. 도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날 저녁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EU 언론이 우리를 비웃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요. 박준혁은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새로운 방식은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EU가 조사까지 나온대요. 자칫하면 프로젝트 중단될 수도 있어요. 차관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죠.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죽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6주간 응급 사망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럼 그게 답입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럽 언론이 뭐라고 하든 데이터가 증명할 겁니다. 3개월만 더 버티세요. 그때쯤이면 숫자가 확실해질 겁니다. 하지만 3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정부 내부 압박이 너무 세요. 차관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차관님이 버티면 우리도 버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쿠레슈티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너머 마라무레슈에서는 이동형 응급센터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화면으로 의사와 연결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었죠. 조롱과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저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엘레나가 또 다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벨기에 언론이었어요. 루마니아의 무모한 도박. 한국 모델은 실패할 것. 저는 기사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숫자가 증명할 테니까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매주 데이터를 보내왔어요. 응급 환자 수, 처치 시간, 생존율.
산모 검진 건수, 모든 숫자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준혁이 부쿨에 슈티로 왔어요. 차관님, 1차 평가 시점입니다. 그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왔죠.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라무레슈 지역 의료 개선 3개월 평가.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모 사망률이라는 항목을 봤어요. 프로젝트 이전 12개월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85명이었습니다. 프로젝트 3개월 후는 38명으로 떨어졌어요. 절반 이하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숨을 죽이며 물었죠.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루마니아 보건부 공식 데이터예요.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응급환자 골든타임 도착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22%였어요. 응급환자 10명 중 8명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뜻이었죠. 3개월 후 수치는 87%였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처치를 받았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2%에서 87%요? 이동형 응급센터 덕분입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평균 출동 시간이 15분으로 줄었어요. 예전엔 구급차가 오는 데만 4시간 걸렸죠. 의료 접근성 개선 속도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마라무레슈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340% 증가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병원이 사람들한테 찾아가니까요. 박준혁이 답했죠. 예전엔 아파도 참았어요. 병원까지 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동형 센터가 마을로 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만성질환 관리율 증가, 예방접종률 상승, 전염병 조기 발견 건수 증가,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교 분석이 있었어요. EU 평균과의 비교였습니다. 마라무레슈는 3개월 만에 응급 대응에서 EU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어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차관님, 이 보고서를 공개하십시오. 박준혁이 말했죠. 더 이상 임시방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숫자가 증명하니까요. 저는 즉시 마리우스 장관에게 보고서를 가져갔습니다. 장관님, 3개월 평가 결과입니다. 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장관이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정말인가? 장관이 중얼거렸죠. 산모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공식 통계입니다. 제가 확인시켜드렸어요. 우리 보건부 데이터예요. 장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응급 골든타임 도착률 87%라는 숫자에서 멈췄어요. 이건 EU 최고 수준 아닌가? 맞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장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드레이, 이건 대단한 거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장 총리한테 보고해야겠어. 일주일 후 보건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리우스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저와 박준혁도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관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죠. 3개월 만에 마라무레슈 지역 산모 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도착률은 유럽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EU 언론들은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낸 겁니까? 박준혁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죠. 의사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조건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짓지 않고 병원을 사람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루마니아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논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모델, 루마니아 의료 구했다, 지방 의료 기적 일으켰다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EU 언론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독일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3개월은 여전히 짧다. 장기적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 프랑스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일시적 개선일 수 있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병원과 의사 확충이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WHO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WHO 유럽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엘레나가 이메일을 가져왔습니다. 루마니아 마라무레슈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합니다. 의사 부족 국가들을 위한 참고 사례로 검토 중입니다. 저는 즉시 승인했습니다. WHO 조사단이 와서 직접 봐야 해요. 그래야 의심이 사라질 테니까요. 한 달 후 WHO 조사단 3명이 루마니아에 왔습니다. 의료정책 전문가, 공중보건학자, 통계 분석가였어요. 저는 그들을 마라무레슈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 현장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이동형 응급센터를 타봤고 간호사들을 인터뷰했으며 환자들과 대화했습니다. 통계 자료도 철저히 검증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WHO 단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간호사 중심 모델이 정말 효과 있을지 의심했죠. 하지만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이건 작동하고 있어요.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제가 물었죠. 2달 후 공식 발표됩니다. 그가 답했어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일 겁니다. 루마니아 모델을 다른 국가들에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WHO가 인정한다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한다는 뜻이었어요. 2달 후 WHO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의사 부족 지역의 혁신적 의료 모델, 루마니아 사례였어요. 보고서는 마라무레슈 프로젝트를 극찬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의사 부족이라는 제약을 혁신의 기회로 전환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은 3개월 만에 산모 사망률 55% 감소, 응급 대응률 295% 개선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이는 의료 소외 지역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WHO는 이 모델을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권장한다. 특히 응급 및 산모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효과가 입증됐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임시방편,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혁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차관님, 해냈습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처음 전화 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차관님은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시스템이 루마니아를 바꿔놓았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차관님이 바꾼 겁니다.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차관님이 믿고 밀어붙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쿠레슈티 야경이 보였습니다. WHO 보고서가 나온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불가리아, 그리스, 몰도바 보건부에서 문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루마니아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국제협력 요청 메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엘레나가 급히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차관님, WHO 본부에서 긴급 연락 왔어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연례 보고서 발표한대요. 루마니아가 들어갔대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WHO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메인 화면에 새 보고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2025 글로벌 보건 성과 평가. 보고서를 다운로드해 열었습니다. 목차를 훑어봤어요. 여러 국가들의 보건 개선 사례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항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의료 소외 지역 응급 대응 개선, 폭 국가별 순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표가 나타났습니다. 1위 루마니아, 개선율 295%, 2위 르완다, 개선율 187%, 3위 라오스, 개선율 156%.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루마니아가 1위라고요? 엘레나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세계 1등이에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차관님, 우리가 세계 1등이에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상세 분석 부분이 나왔어요. 루마니아는 2025년 의료 소외 지역 응급 대응 개선에서 전 세계 최고 성과를 냈다. 불과 6개월 만에 응급 골든타임 도착률을 22%에서 89%로 끌어올렸으며 산모 사망률을 57% 감소시켰다. 이는 한국의 기술 지원과 루마니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다. 아래에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국가별 개선 속도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루마니아의 상승 곡선이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웠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EU에서 버림받은 나라였어요. 의사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위였습니다. 즉시 마리우스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WHO 보고서 보셨습니까? 봤네. 장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1등이라니. 1시간 후 보건부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 가득 모였어요. 마리우스 장관이 스크린에 WHO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장관이 선언했죠. 루마니아가 의료 소외지역 응급대응 개선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병원 건물도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환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이게 진짜 의료입니다. 그날 저녁 총리실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했어요. 한국 대사관 사람들도 초대됐습니다. 박준혁도 특별히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총리가 말했죠.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만났고 함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총리가 박준혁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박준혁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준혁이 단상으로 나왔어요. 총리님, 과찬이십니다. 그가 겸손하게 말했죠. 한국은 도구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루마니아 정부와 의료진이 직접 이뤄낸 성과입니다. 특히 안드레이 차관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안드레이 차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자료실에서 오래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후 의료 재건 사례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문제는 병원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나라였다는 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간절함을 받고 우리와 함께 일했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계 1위라는 결과는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바라봤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루마니아 언론들은 일제히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루마니아, WHO 의료 개선 세계 1위 달성, 한국과의 협력으로 기적 1호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EU 언론들도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을 놀라게 했다. 한국 모델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 이유는 루마니아에게서 배워야 한다. 프랑스 르몽드도 논조를 바꿨어요. 루마니아의 승리 유럽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 기사는 EU가 루마니아를 무시했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한국 마이너스 루마니아 모델 새로운 글로벌 의료 표준되나. 기사는 이 모델이 의사 부족 국가들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주일 후 EU 보건안전국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사 요청이 아니었어요. 축하 서한이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놀라운 성과를 축하합니다. EU는 루마니아 모델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술협력회의를 제안합니다. 저는 서한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전엔 구조 조정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와서 배우고 싶다니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마라무레슈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 처음 한국팀을 데려갔던 그곳이었어요.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동형 응급센터가 광장에 서 있었고 주민들이 줄을 서서 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1년 전 산모가 사망했던 집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차관님,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말했죠. 임신부들이 정기검진 받고 출산할 때 병원에 갑니다. 응급 상황도 금방 처치받고요. 더 이상 집에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빈 보건소도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비어있지 않았어요. 간호사 3명이 상주했고 화면으로 수체아바 병원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약품 냉장고가 가득 채워져 있었죠. 저녁에 부쿠레슈티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절망했었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 왔고 우리는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였죠. 마라무레슈에서
수체아바에서 루마니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병원 부족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어요. 세계 1위 발표 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한국 모델은 이제 루마니아 전역으로 확대됐어요. 마라무레슈뿐 아니라 트란실바니아, 몰도바, 올테니아 지역에도 이동형 응급센터가 배치됐습니다. 저는 다시 지방 병원들을 순회했습니다. 이번엔 시찰이 아니라 확인 차원이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죠. 수체아바 중앙병원에 먼저 들렀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텅 빈 병실, 먼지 쌓인 수술실, 의사 없는 병원.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했어요.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콘스탄틴 원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얼굴에 활기가 넘쳤어요. 1년 반 전의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병원이 많이 달라졌네요. 제가 말했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콘스탄틴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이제 의사는 여전히 3명이지만 주변 12개 마을을 원격으로 지원합니다. 하루 평균 50건의 원격 진료를 해요. 통신실을 보여줬습니다. 3개의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고 의사 1명이 화면을 보며 지시하고 있었어요. 이동형 센터에서 연결된 거였습니다. 지혈대를 좀 더 위쪽으로 올리세요. 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죠. 네, 그겁니다. 이제 압박 붕대 감으세요. 화면 속 간호사가 정확히 따랐습니다. 환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청년이었어요. 처치가 끝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1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콘스탄틴이 제게 설명했어요. 예전 같으면 저 환자는 과다출혈로 죽었을 겁니다. 응급차 오는 데만 4시간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15분 안에 처치받고 1시간 안에 병원 도착합니다. 입원 병동도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30개 병상 중 25개가 차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엔 4명뿐이었죠. 수술실도 봤습니다. 더 이상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어요. 장비들이 반짝였고 수술 스케줄이 칠판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를 새로 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아닙니다. 콘스탄틴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외과 의사는 없어요. 하지만 부쿠레슈티 병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하면 화상으로 지도받으면서 우리 내과 의사가 집도합니다. 기본적인 수술은 가능해졌어요. 정말 의사 없이도 병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적은 수의 의사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마라무레슈로 향했습니다. 처음 한국팀을 데려갔던 그 산간 마을이었죠. 차로 5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산과 숲, 작은 마을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니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 3명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차트가 붙어 있었고 약품 냉장고가 윙윙거렸어요. 한 간호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차관님,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1년 반 전 한국 의료진에게 교육받았던 루마니아 간호사였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답했어요. 좋은 의미로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다 여기로 옵니다. 하루에 20명은 봐요.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까? 있죠. 하지만 화면으로 수체아바 병원 의사와 연결하면 됩니다. 그녀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처음엔 떨렸는데 이제는 자신 있어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동형 응급센터가 서 있었어요. 주민 몇 명이 검진받으러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아니십니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감사합니다. 노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손자가 지난달에 사고를 당했어요. 이동형 센터에서 응급 처치받고 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죽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1년 반 전 산모가 사망했던 집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장이 저를 기억했어요. 차관님, 또 오셨군요. 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장이 말했죠. 작년에 우리 마을에서 아기 5명이 태어났어요. 모두 병원에서 안전하게 태어났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낳다가 위험했는데요. 이제는 임신부들이 정기 검진받고 출산 2주 전에 병원으로 갑니다. 그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낡은 나무집이었어요. 1년 반 전 24세 여성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 중 사망했던 곳이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때 이동형 센터가 있었다면, 만약 간호사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었다면, 만약 원격으로 의사와 연결됐다면 그녀는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라고 했고 우리는 절망했으며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병원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의사를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들어줬죠. 의사 없이도 작동하는 구조, 적은 자원으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방법, 포기하지 않는 확신을요. 저녁에 부쿠레슈티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루마니아 의료협력 2년 평가였습니다. 숫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산모 사망률 63% 감소, 응급 골든타임 도착률 22%에서 91%로 증가, 의료 접근성 개선 속도 EU 1위, WHO 평가 세계 1위, 모든 지표가 극적으로 개선됐어요. 하지만 마지막 장에 저는 숫자가 아닌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이 루마니아에 준 것은 병원이 아니다. 장비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한국이 준 것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었다. 의사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EU가 외면해도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 확신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스템이 생명을 구했으며 생명이 희망을 만들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쿠레슈티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너머 루마니아 전역에서 이동형 응급센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화면으로 의사와 연결하며 오늘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죠. 2년 전 저는 자료실에서 낡은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후 의료 재건 사례. 그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루마니아의 희망을 가져왔고 그 희망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배우러 오고 있었어요. 불가리아, 몰도바, 알바니아. 그들도 우리처럼 의사가 부족하고 절망했던 나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심과 시스템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게 한국이 루마니아에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